자, 여러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황금빛 마천루, 오일머니로 플렉스하는 왕자님들,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네옴시티 같은 미래도시 프로젝트. 한마디로 넘사벽 진부자 국가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이 나라, 역사가 채 100년도 안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사우디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에서 흩어져 살던 유목민 부족의 땅이었죠. 이랬던 나라가 어떻게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거인 중 하나로 탈바꿈했을까요? 현재 그들이 움직이는 자산은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0조 원이 넘고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부의 시작, 그 배경에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석유 재벌, 록펠러 가문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정보, 놓치기 싫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부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니까요. 2018년 10월 2일,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에게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사우디 지도부를 비판하며 해외 망명 중이던 그는 결혼 서류를 떼기 위해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그가 영사관 내부에서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몇 주간 부인하다가 결국 그가 살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고위층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죠. 여러분이 이 사건의 전말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카슈크지 사건처럼 폭발적인 스캔들조차 최고 권력자에게는 별다른 흠집을 내지 못할 정도의 힘이죠. 이런 넘사벽 권력의 기원은 석유가 사우드 가문의 꿈에조차 등장하기 훨씬 전 수백 년 전 아라비아 사막에서 맺어진 한 건이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1744년. 당시 한 지역의 통치자였던 무함마드 빈 사우드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설파하던 종교 지도자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가 만났습니다. 마치 정치적 야망을 가진 CEO와 강력한 이념을 가진 CTO의 만남 같았죠. 와하브는 자신의 사상을 퍼뜨릴 힘이 필요했고 사우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둘은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와하브가 종교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사우드 가문이 군사적 행동을 이끌기로 한 겁니다. 신앙과 힘의 결합. 이들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1818년 당시 최강대국이던 오스만 제국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망명길에 오르죠. 하지만 사우드 가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6년 만에 돌아와 고향 땅을 되찾았죠. 외부의 위협은 이겨냈지만 이번엔 내부의 왕위 계승 분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치 잘나가던 스타트업이 창업자들끼리 지분 싸움하는 격이었죠. 이 혼란을 잠재운 인물이 바로 압두라지즈 이븐 사우드입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1902년 그는 리야드를 급습해 경쟁자들을 몰아냈고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낳았습니다. 1913년에는 걸프만 연안 전체를, 1925년에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까지 손에 넣었죠. 그리고 1932년 마침내 수세기 동안 분열되었던 땅의 유일무이한 왕으로 우뚝 섭니다. 압두라지즈는 전쟁만으로 왕국을 넓힌 게 아닙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아주 현명한 M&A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강력한 부족들의 딸들, 존경받는 종교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며 왕국을 안정시킬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최소 22명의 아내와 45명의 아들을 둔 그는 오늘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왕가의 혈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재벌가들이 정략 결혼으로 서로의 사업을 묶는 것과 비슷하죠. 내부 결속은 다졌지만 사우디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동맹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중동을 노리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을 경계했죠. 그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지지해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신흥 강대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개해준 파트너가 바로 스탠더드 오일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바로 존 록펠러가 세운 거대 석유 독점 기업의 유산입니다. 이 파트너십이 사우디 왕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미국과 손잡기 전 사우디의 미래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에 기반한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였죠. 척박한 땅에서 낙타와 양,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 대부분이었고 경제는 겨우 생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산업도 주요 수출품도 이렇다 할 부도 없었죠. 수세대 동안 사우디 경제를 지탱해온 주 수입원은 바로 성지 순례였습니다. 매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찾아왔고 이드리스는 돈이 왕국의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특정 관광지에만 의존하는 도시 경제와 같았죠. 하지만 1933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탠더드 오일 캘리포니아 지사 사이에 기념비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때 록펠러 본인은 이미 은퇴했지만 그의 회사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아람코가 탄생했고 왕국의 대변역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우드 가문은 이 계약으로 부자가 되길 바랐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얻게 될 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족에게 럭셔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황금 가구로 채워진 궁전, 슈퍼요트, 전용기는 기본이죠.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한 점을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2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죠. 그의 3억 달러짜리 프랑스 성은 왕가의 무한한 부를 상징하는 완벽한 아이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금수저의 삶이죠. 하지만 부가 최상층에 집중되는 동안 많은 평범한 사우디 국민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비평가들은 왕족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반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그만큼 잘 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압둘라 전 국왕이 수십억 달러를 복지 프로그램에 쏟아부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죠. 심지어 이런 기부조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쇼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지 관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2011년에는 사우디의 빈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디오 블로거 3명이 투옥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빈곤 데이터는 거의 없지만 약 200만에서 400만 명의 사우디 국민이 월 530달러, 약 73만 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지금의 부와 풍요를 적어도 최상층에서는 이룩하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추, 한 번의 타격, 그리고 순식간에 한 나라 전체가 변모했습니다. 1938년 3월 3일 다란의 모래사막 깊은 곳에서
미국 석유 시추공이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은 아라비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재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땅 밑에는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석유 매장량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록펠러는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1년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유산인 회사들은 날마다 주가가 치솟고 있었죠. 고 사우디는 이 새로운 보물을 캐내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도로, 파이프라인, 도시 전체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텅 비었던 사막이 왕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1939년 사우디 석유는 처음에는 작은 흐름으로 그리고 곧 급류처럼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중 누구도 사우디의 전략적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대양과 제국, 그리고 전선들 사이 세계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방은 그 중요성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미국은 다란에 중요한 공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기지는 미국에게 중동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중요한 무역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도전, 바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사우디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있었지만 안보가 필요했죠. 미국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엔지니어, 석유 회사 임원, 군사 고문 모두 같은 이유, 즉 석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사우디 학생들과 관리들은 현대 산업과 떠오르는 글로벌 영향력의 세계인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윈윈 관계였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우디는 전문 지식과 꾸준한 부의 흐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은 원래의 동맹이었던 와하브파와의 심각한 내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파트너십이 사우디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동안 왕실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보수적인 종교 세력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사우드 가문의 부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부와 글로벌 영향력 뒤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은 간소함을 강조하고 낭비적인 소비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족의 삶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는 위선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치 외에도 왕실은 내부 갈등에도 익숙했습니다. 실종된 공주들과 강제 납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궁전벽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우디는 반체제 왕족 납치를 부인하지만 실종된 왕자들의 목록은 다른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또한 남성 후견인 제도와 같이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지 않는 엄격한 법률 등 인권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죠. 1938년 석유가 발견된 후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33년 록펠러가 후원하는 스탠더드 오일과 사우디 정부 사이에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미국 소유의 아람코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전통적인 사우디인들은 외세의 영향을 우려했고 미국인들은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파트너십은 수익성이 높았지만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딜의 가치가 커지면서 워싱턴의 최우선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석유가 계속 흐르게 하고 올바른 사람들,
즉 친미적인 사우드 왕가를 권력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가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짓밟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조, 민족주의 봉기, 사회운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란이나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지도자들이 자국의 자원을 통제하려는 국유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사우디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사우드 국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은 들어오고 있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왕국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공공 프로젝트, 정부 지출은 국고를 꾸준히 고갈시켰습니다. 그는 아람코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지만 아람코는 저항했습니다. 계약은 고정되어 있고 비용은 상승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요구는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는 더 이상 현금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왕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재무장관은 조용히 미국 세무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목표는 아람코의 이익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드 국왕은 결정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소득세 법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람코 이익의 절반이 사우디 정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람코는 1933년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토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달 동안 치열한 협상이 오갔습니다. 아람코는 계약 위반이라고 불평했지만 국왕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국가들도 필요할 때 세금을 올린다며 미국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사우디라고 다를 게 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코가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람코의 소유주 중 하나인 스탠더드 오일이 5년 전 베네수엘라와 50대 50 이익 분배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사우디아라비아와는 할 수 없느냐?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아람코 측 협상가 데이비스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명확한 제안을 했습니다. 깔끔한 50대 50 이익 분할.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확보했죠. 첫째, 이 딜로 모든 것을 종결짓고 더 이상 갑작스러운 요구는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둘째, 아람코는 더 이상 미국 달러와 영국 파운드화로만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어떤 통화로든 지불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유럽, 특히 통화가 약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사업 확장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힘든 협상 끝에 사우드는 단순한 수혜자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변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익 점유율은 1950년에 9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우디 석유를 확보하고 국유화를 막는 대가로 트루먼 행정부는 골든 기믹이라는 교묘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사우디에 납부하는 세금을 미국 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정책이었죠. 이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미국의 자원 외교 플레이북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국유화로 움직일 때마다 미국은 개입했습니다.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재를 가하고 정권 교체를 지원하며 자국 기업의 접근을 보장했죠. 이 전술은 오늘날에도 중동의 석유, 남미의 리튬,
아프리카의 희토류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드 가문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석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우디는 리비아, 이라크, 이란처럼 미국의 자산을 강탈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수나 지저분한 갈등 없이 그들은 매우 영리하게 협상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람코의 지분을 늘려나갔죠. 1973년에 25%, 74년에 60%, 그리고 1980년에는 마침내 100%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점진적인 과정을 국유화가 아닌 참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프트 랜딩 전략은 완벽하게 먹혔고 미국도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석유는 사우디에게 단순한 자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정학적 힘의 기반이 된 것이죠. 그들은 1960년대에 베네수엘라,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와 손잡고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을 결성합니다. 석유 생산량을 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카르텔이었죠. 사우디는 오펙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막대한 매장량을 이용해 공급을 조절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죠. 많은 나라가 석유를 생산하지만 사우디는 석유를 통제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원할 때 언제든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유 생산 능력을 항상 유지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변동할 때 생산량을 조절할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오펙의 원유 생산량 중 35%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인 이라크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오펙의 석유가 그해 전 세계 석유 액체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지배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경제 강국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2030년까지 자산 2조 달러를 목표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세계 2위 규모의 국부펀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녹색 자산,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부는 50년 전 미국과 맺은 또 다른 협정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19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모든 국가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고 이는 미국의 통화 패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이 딜은 현대 세계를 만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사우디는 첨단 무기와 군사적 보호를 얻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판 돈 수십억 달러를 다시 미국 은행과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는 왕의 자리를, 사우드 가문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항상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카슈크지 살해 사건은 양국 관계를 최악의 긴장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외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축구 클럽 인수, 프로 골프리그 창설,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스포츠워싱 논란 속에서도 국가 이미지 쇄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습니다. 인프라와 엔터테인먼트에 수조 달러가 투입되는 동안 그 실제 비용은 인간이 치르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빈곤층과 이주민의 희생, 그리고 예멘 내전 개입과 같은 지역 분쟁까지 사우디의 야망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사우드 가문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부족 전쟁에서부터 석유 협상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수세기 동안 경쟁자들을 압도해왔습니다. 세계가 석유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다각화하고 새로운 딜을 만들고 미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석유를 필요로 하는 한 그들의 영향력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석유가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드 가문은 미래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다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